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계모 학대로 9살 아이가 여행 가방에 갇혀 숨진 사건, 의붓 아버지가 초등학생 딸의 손가락을 뜨거운 프라이팬에 지진 사건, 모두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거의 고문 수준으로 갈수록 더 잔혹해지는 아동학대 사건인데요.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피해 아동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소속 신수경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신수경입니다. 예, 최근 주리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예. 저희들이 특히나 구할 수 있었던 아이들이 결국 생명을 잃거나 큰 상처를 입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창원에서 그 11살 여자아이가 예, 창녕. 예. 창녕이죠. 예. 당한 아동학대 사건은 이게 코로나19 없었다면은 금방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학교에 갔는데 예. 그런 상처가 있다고 하면 예. 뭐 학교에서도 조치를 취했을 텐데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는 사각지대로 숨어버린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피해 상황을 신고하거나 이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라든가 뭐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외부에서 확인을 예. 하시고 신고를 하고 예. 그걸 토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는 좀 발견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 가방에 갇혀 숨진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신고가 아동학대가 있다고 들어갔고 또 병원에서 먼저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고. 예. 그런데 왜 다시 그 폭력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예. 있는데요. 아마 현장 실무진들이 좀 판단을 그르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신고 의무자시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은. 예. 특히 의료진의 아동학대 신고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가 판단하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예.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이라든가 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가 이 분들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좀 엄격하게 분리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분리조치를 했으면 아이가 사망할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한테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아이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살겠다고 했다는데 물어보는 자체가 거기가 좀 갸우뚱거리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 가장 매뉴얼이 없습니까? 매뉴얼이 아마 내부적으로는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진술도 분명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뭐 나는 아이 의견을 따랐다라는 걸로 해서 아이 의견 뒤로 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좀 고위험군이라고 소위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나.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진의 신고는 조금 저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가족력상의 좀 특이점 또 특히나 이제 그 아동학대 행위자 외에 다른 보호자인 친부가 뭐 주말에 정도만 집에 오고 갔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요건이 없는데 분리를 시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예. 사실 뭐 예전에는 훈육 차원에서 많이들 이렇게 회초를 들었었는데 요즘은 체벌 자체가 많이 사라졌는데 아직도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체벌이 아니고 거의 고문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체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수준은 이제 자녀를 그런 식으로 훈육 차원에서라도 함부로 체벌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조금 뭐 이웃들끼리 단절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런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거여서 그런 부분들이 병존해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제 수치를 봐도 아동학대 사건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 수준이 높아져서 신고율이 높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도 또 평가할 수 있는 거여서 어쨌든 2014년
비하면은 2배 건수. 예, 그렇습니다. 2018년에 4년 만에 예, 늘어났는데 예전 같았으면 뭐 집에서 알아서 하겠지 자기들 집에서 뭐 이렇게 했던데 요즘은 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군요. 예. 근데 2018년 건수만 2만 건이 넘어가니까 하루에 60명이 넘는 수준이거든요. 예. 외국과 비교해봤을 때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저희는 아동학대 발견율이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발생하는 건수는 이제 확인이 불가능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신고가 돼서 확인할 수 있는 건수로 이제 비율을 따지게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아마도 숨겨진 게 추정컨대 아동학대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은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게 이제 아동과 그 가해 부모를 분리하는 거라고 하는데 예. 분리했을 때 이 아동은 어디로 갑니까? 보호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그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을 위한 피해 아동 쉼터가 지금 이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제 피해 아동이 특화되지 않은 일반 시설로 보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쉽게 분리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게 학대 피해 아동 특성에 맞는 그런 보호시설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또 결정을 했다가 아이가 더 상처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서 경미하다거나 이제 아이가 너무 거부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외부에서 모니터링하는 걸로 해서 원가정 보호를 결정하는 사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 수가 우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아동학대 사건 경우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기관이 도움이 필요한데 이 경찰에서 아동학대 전문기관으로 이첩하는 절차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게 지역별로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관할하는 이제 범위라든가 면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서울과 다르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수가 적고 경찰의 분포수와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수를 이렇게 짝을 지어보면 경찰이 출동을 한 이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이첩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없는 경우들이 지역에는 종종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당시의 응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상으로는 서로 동행해서 출동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라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그렇다 보면 이제 이첩을 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이첩에 있어서는 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뭐 언론에서 관심도 가지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또 시간 지나면 관심이 사라졌다가 뭐 이랬기 때문에 반복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 여행 가방에서 사망한 아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계모가 학대를 했고 지금 구속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부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방임한 거 아니냐, 제대로 보호를 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2013년도에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실제로 아동학대 처벌법이 제정되게 된 계기 사건이었는데요. 거의 유사한 그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였고 이제 친부는 방임한 사례.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징역 4년형의 방임으로 해서 처벌된 사례가 친부도? 있습니다. 그때 조금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판결 이후로 설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친부가 이런 아동학대 사안을 알았느냐 몰랐더라도 방임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이런 상황인 자체를 이제 보호자로서 면밀하게 살피고 알았어야 되는데 단순히 나는 몰랐습니다로 해서 그런 그 보호자로서의 의무가 다해진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친부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이런 이전 판결의 이유들을 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죄송합니다. 이번 건 경우 어쨌든 뭐 계모에서 일어나가지고 역시 우부 나머지 어머니 밑에 자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보도들이 많습니다만 사실은 그 아동학대는 친부 밑에서 친부 밑에서 일하는 게 훨씬 많다면서요? 거의 뭐 아동학대 신고 건수의 한 70~80%가 친모에 의한 것이고요. 약간 좀 편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작용을 해서 언론에서 과다하게 보도하는 게 없지 않아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법안들이 지난 국회에서 수십건 발의됐습니다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아동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법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우선은 그 20대 국회 말에 아동학대 처벌법이 많이 개정이 된 게 3월자로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 그 시행을 10월 1일에 앞두고 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많이 반영된 법률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 조금 응급조치라고 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바로 분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조금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갔습니다. 그 시행을 좀 어떻게 돌아갈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법률도 법률이지만 이 법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실무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보호시설 같은 거는 당연히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동학대 그 피해 아동들을 위한 특화된 그런 시설이 좀 있으면 이제 분리 결정을 할 때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양성도 필요할 테고 말이죠. 예, 실무가들의 민감성과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또 이 아동 학대가 다시 발생할 위험이 없어야 이제 원래의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또 연구도 돼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각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에서 체벌은 원천 금지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부모가 자녀를 처벌하는 것도 그러면 법으로 정해서 원천 금지해야 되느냐. 예. 이건 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훈육 차원에서 뭐 해초리 한 대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예. 뭐 우선은 아동복지법의 2015년도 경에 이제 보호자가 아동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 들어갔고요. 최근에 뭐 오늘 법무부가 민법상의 징계권이라고 해서 징계권 안에 이제 그런 체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해석하는 견해도 있거든요. 그걸 좀 손보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친권자가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것을 좀 이제 개정을 한다던가 전면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좀 권고를 한 부분이 있고 법무부에서도 조금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전면적으로 좀 손을 보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법률이 조금 선도적으로 이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뭐 한대 사랑의 매라라는 표현도 좀 이제 좀 맞지 않을 정도로 체벌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명시를 한다면 국민 정서가 따라가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법률의 선도적인 기능이죠. 선도적으로 법이 가면. 예. 근데 저도 뭐 애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정말 화가 날 때 있거든요. 이제 꼭 체벌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지도를 하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태어나서부터 부모인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경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회적 논의의 장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법무부가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건 아까 민법을 고치는 거 포함해서 하는 얘기죠. 아마도 그쪽 방향일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 강화는 뭐 꾸준히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법정형 자체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동학대 사안들 중에서 처벌까지 가는 사안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상 이제 원가정 회복이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원가정 회복되기 위한 부모 교육이라든가 그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상담 교육을 실시하고 그게 얼마나 전문성 있게 이루어지고 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좀 더 방점이 찍혀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자다가 쉬하면은 옷 다 벗겨서 밖에 내보냈거든요. 예, 정서적 학대죠, 그런 거. 학대죠? 예, 학대입니다. 옛날에 당했던 게 생각이 나는군요. 요즘은 그럼 큰일 나는군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옆집에 가서 수금 얻어와 이런 것도 안 됩니까? 예, 아주 모욕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변호사님 생각할 때 이 아동 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 어떤 해결책 방안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많기 때문에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아이가 움직여주지 않을 때 그거를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뭔가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학대로 드러난다고 하고 있는 지적들이 많거든요. 뭔가 근본적인 그 자녀에 대한 자녀의 권리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좀 변해야 될 것 같고 아동 권리에 대해서 좀 더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아동학대는 좀 근절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뭐 시하고 이런
아기한테 놀리거나 오줌 놀리는 싸게라고 것도 그것도 안 되죠. 됩니까? 예, 아이가 그런 이제 뭐 밤에 그런 일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 정말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대화를 통해서 또 혹은 뭐 치료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선생님과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단편적으로 아이에게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정서적인 예. 고통을 줘서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째 아이한테는 뚱땡이라고 놀리고 둘째 아이한테는 시쟁이라고 놀리는데 하면 안 되겠군요. 예, 그러지 마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도 하나 배워갑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소속 신수경 변호사였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830 정치 토크로 돌아옵니다.